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유튜브 아이디 김행주리님과 함께 택시 드라이빙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제가 사는 곳으로 한번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셨어요.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첫 게스트로 온 앵주리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안양에서 오시느라고 좀 많이 차가 막히고 또 토요일이라 그래서 그런지 좀 막 그러셨을 텐데. 예, 좀 많이 막히더라고.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좀 많이 막히는 편이었었어요. 자, 이제 일단 출발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여러가지 뭐 차에 관한 얘기나 뭐 여러가지로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한번 출발해볼게요. 네, 가시죠. 제가 그걸 안 꼈네요. 어떤 드라이빙 글러브를 껴야 되는데. 아, 이번에 구매하신 하나 탐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드라이빙 글러브를 끼고 출발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요즘에 거기에 손맛이 들어가지고 이게 아, 그립감이 진짜 많이, 다른가요? 네,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손이 좀 건조한 편이라서 이걸 끼고 안 끼고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다녀오십시오. 장갑이 여기 있네요. 제가 여기다 놔뒀는데요. 이거 끼고 해볼게요. 이게 그냥 일반 약간 보온성 장갑보다는 좀 얇게 돼가지고 만져보실래요? 예, 되게 얇아 보이는데. 네, 얇아서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오, 괜찮네. 딱 꼈을 때 이게 좀 답답함도 없을 것 같아요, 얇으면.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구멍도 나 있고 해서 근데 이게 여름- 장갑 끼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해서. 그쵸. 다시 갈까요? 네, 이제 진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그전에는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돌리는 걸 잘 못했었는데 이게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두 손으로 계속 썼었는데 요새는 이 장갑을 낀 이후로는 너무 잘 돼가지고 요새는 또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수동이면은 또 한 손으로 핸들 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자, 앵주리님은 지금 투싼 그 사륜구동 예, 디젤 맞습니다. 수동을 타고 계시죠? 17년식 네. 올류 투싼 사륜 수동 깡통입니다. 그 투싼이 이제 제원이 어떻게 되나요? 디젤이 뭐 마력이나 토크나 제 기억에 토크는 40km 정도 나오고요. 마력이 183마력인가 181마력인가, 예, 그 정도 돼요. 40토크면 뭐 그냥 차가 나가는 거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예, 나가는 거는 아주 잘 나가고요. 뭐 이제 뭐 오르막길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도 많이 싣고 타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럴 때는 그 토크가 높은 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토크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출발할 때 가속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훨씬 나죠. 그래서 토크 높은 차가 사실 디젤이랑 가솔린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토크 나오는 거 생각해 보면은 좀 소음이 있고 진동이 좀 있어도 디젤은 제 운전 성향에는 아마 잘 맞지 않나. 네. 예,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짐을 많이 사람이랑 짐을 많이 이렇게 태우는 저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녀가지고 여기까지는 한다고. 여행을 자주 가지는 않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는 항상 제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친구들 다 제 차 타고 친구들 짐 다 제 차에 싣고. 아니, 그러시면은 SUV가 확실히 용도에는 그래서 맞겠네요. SUV를 더 찾게 되더라고요. 트렁크 확실히 많이 실리기도 하고, 저 옛날에 친구 이사 갈 때는 이삿짐도 제 차로 날라주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뒷자리가 접히니까 네. 긴 것들도 다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는 SUV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에 그 모닝 타셨다 그러셨는데 예, 모닝 타실 때는 되게 불편하셨겠어요. 뭐 많이 짐도 불편했죠. 이제 있고. 모닝 같은 경우에는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없어서요.
왜냐면 트렁크가 좁고 또 뒷자리에 사람이 타야 되면은 아무리 뒷자리가 접힌다고 한들 이게 조금 제한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모닝 탈 때는 가급적이면 여행 가거나 어디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차를 병행해서 갔었어요. 친구 차나 제 차를.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아베오 타면서 아베오 전에 탔었던 H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대차가 확실히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 아, 그럼요. 예. 진짜 어떻게 최고인 따라올 것 수가 같아요. 없는 능력이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동급에서는 했는지 잘 최고인 것 모르겠지만.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타 하드 케이스나 이런 게 다 아, 그쵸. 그게 짐이 네, 부피가 있다 보니까. 가로로도 들어가는데 음. 하드 케이스가 가로로 들어가진 않았었던 것 같고 이제 소프트 케이스나 이런 거 베이스까지도 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예. 영상에 보면 예, 이렇게- 조수석에다가 이게 예. 안치시켜두세요. 태우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불편했었고 아까 이제 지금 이제 시승하기 전에 프라이드도 잠깐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저도 프라이드를 소형차 좋아하다 보니까 한번 타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중고차 보러 갔을 때 프라이드도 봤는데 그때도 저는 프라이드를 선택을 안 했던 게 트렁크 공간 때문에 그랬어요. 아, 그죠. 트렁크가 너무 작더라고요. 파란불 바뀌어야지 하는데. 아, 여기는 길이 좀 어렵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방 통행도 그렇고 그렇죠. 차선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또 제가 또 프라이드 생각했다가 또 프라이드를 좀 줄인 이유가 프라이드가 또 YB인가 YJ인가 프라이드 신형이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막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나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프라이드가. 예. 엑센트도 원래 이제 한국에선 더 이상 안 맞는다 그랬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 신형 같아요. 나온다고. 곧 바뀔 건데 프라이드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근데 뭐 여행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투싼 사신 게 참 선택 잘하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반떼랑 투싼 고민할 때도 내 운전에는 그래도 투싼이 맞지 않나. 그리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었어요. 투싼이 이제 깡통이 좀 많이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할인도 많이 받으셨어요? 할인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계약을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프로모션 주기가 한 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할인 프로모션이 한 번 있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제 히렌토 써가지고 이렇게 감속하면서 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저는 이런 좀 타입이고 이게 보통은 이렇게는 잘 안 하시고 그 방금 뭐 이렇게 코너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맹주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보통 브레이크 저 같은 밟고 경우에는 이제 좀 여유를 많이 두고 온다고 하면은 저는 더블 클러치로 다운시프팅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요. 좀 타이트하다 싶으면은 그냥 클러치 밟고 감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싱글 클러치로 다시 붙여서 나가는 편이에요. 히렌토를 저도 이제 레인메이커님도 그렇고 히렌토 영상들을 올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좀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해보면은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네, 그 맞아요. 앞쪽 발의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히렌토 방금도 썼지만 쓸 때 뭐 위화감이나 이런 거는 뭐 안 느껴지시죠? 네, 그렇진 않아요. 저는 히렌토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보질 않아요.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막 의견이 좀 많이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제 영상 보시고도 맞아요. 도대체 예. 왜 히렌토가 필요하냐 뭐 이렇게 이런 말씀 송도에서 왜 많이 하시는데 저는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걸 써가지고 막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변속 충격을 없애면서 자동 변속기처럼 그쵸, 안락한 승차감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 이제 그런 정도로 일상적으로는 저는 많이 쓰거든요. 수동 타시는 분들이 아마 다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동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또 수동을 자동처럼 탄다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운전하는 게 운전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속 충격도 없고 굉장히 부드럽고 안락하게. 네,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일단 운전을 잘하는 거니까 그게 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빠른 문제는 두 번째로 원하는 거고 그게 안 됐는데 이제 막 변속 충격 내면서 무조건 막 기어만 밀어 넣으면 차도 좀 쉽게 망가질 것 같고 운전을 잘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렌토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감속과 변속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하려면은 히렌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진짜 멀리 보고 미리 예측해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매번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막 예측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히렌토 같은 경우에는 꼭 안 좋은 말들도 많지만 할 줄만 안다면은 정말 부드럽고 안락하게 탈 수 있는 하나의 또 기술이 아닌가. 레이싱을 제외하고 일반 이런 도로 다니면서도 저는 꽤 좋은 훌륭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기술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그걸 똑같은 써가지고 막 기술로. 난폭하게 운전을 하면 그게 문제인 거지 기술 그죠?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는 저런 경우가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반대편 차가 상향등 켜고 있잖아요. 예. 저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상향등보다는 조사각이 살짝 틀어진 게 지금 아까 약간 앞에 경사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저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상향등을 켠 거 아닌가 그럼. 싶은데. 상향치고는 좀 덜 밝은 상향등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보면 저기- 앞에 한쪽 불이 안 들어온 애들도 지금 앞에 두 명 있네요. 앞에 투싼 하나랑 왼쪽에 네. 스포티지 하나랑. 요즘 이상하게 상향등 켜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거 슈퍼비전인가 슈퍼클러스터인가 그게 예, 불 들어. 예, 불이 들어 아니다. 그거는 예, 라이트를 그거는 라이트를 안 켜는 켜는 문제고. 거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땡기면 상향등이 켜지면 여기에 그 직진 예, 오징어, 파란색 직선에 오징어처럼. 그게 이제 뜨는데 그게 그건지를 모르나 봐요. 예, 그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가끔 동호회 보면은 그 불이 들어왔는데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그런 경우를 특히 이제 밝은 시내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적응을 해 있으니까 좀 덜한데 어두운 곳에서 저렇게 막 상향등 그죠. 켜고 다니면 진짜 저게 위험하거든요. 제 시야도 가려지고 많이 위험하죠. 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전조등 꼭 켜주시고요. 자기 차, 그러니까 전조등 켜는 것도 그래요. 자기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안 보이니까 네, 맞아요. 절대적으로 켜주셔야 되고 시내에서 또 당연히 켜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전조등 켜는 것과 상향등 이외에도 좀 권하고 싶은 게 이제 저처럼 이제 SUV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사각이 조금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죠. 이게 램프가 비추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SUV 타시는 분들 중에 조사각이 조금 높게 조절돼 있으신 분들은 근처에 검사소 가셔가지고 좀 맞는 선까지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SUV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제 그걸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죠. 낮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많이 부시거든요. SUV가 높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 차가 SUV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많이 아픈 경우가 있어서 조사각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사각이라는 게 이제 딱히 손대지 않으면 왜 이게 약간 좀 다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램프의 그 앞에 반사 그거 그 모듈마다 다른데 이제 왜 리플렉션 타입이 있고 그 프로젝션 타입이 있고 종류가 다양한데 그 종류에 따라서 램프를 거꾸로 꼈을 때 좀 빛이 반대로 이제 우리가 보통 조사각은 아래쪽을 전조등이 아래쪽을 바라보게 돼 있는데 전구를 뒤집어서 끼면은 반대로 이렇게 위쪽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렌즈란다. 전조등 전구를 뒤집어서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 아베오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제가 직접 여기 전조등 갈아 낀 적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갈아 끼웠는데 뭔가 약간 덜 이상하게 잘못 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라이트를 켜가지고 벽에다 비춰보니까 좌우가 다른 거예요. 네, 좌우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잘못 껴가지고 좌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제가 좀 타고 다녔거든요. 저도 조금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남들한테 너무 민폐를 끼쳤구나. 저도
집에 그 주차장 들어오고 나서 알았어요. 주차장 들어오면 이제 주차장에 그 컷오프 라인이 나오죠. 그 전조등 선이 이렇게 딱 비추는데 오른쪽은 잘 보는데 왼쪽만 이게 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하고 뜯어보니까 전구를 거꾸로 켰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왼쪽이면은 반대편 차 예, 더 그렇죠. 그럴 예. 텐데 그러니까 저도 딱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막 반대편 차들이나 막 나한테 상향등 막 날리길래 왜 저러나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제 눈에도 안 보여요. 이게 바닥을 비추지 않고 하늘을 비추니까 바로 앞은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옆이랑 저 멀리가 잘 보이는 그런. 그래서 차도 항상 신경 써주면은 좋겠다. 그냥 어두운 국도 같은 곳을 달릴 때는 이제 상향등을 좀 켜야 되기도 한데 아, 그죠? 예. 반대편에서 이제 차가 온다 싶으면 좀 꺼주는 그런 것도 매너도 네, 중요하죠. 좀 필요하죠. 저는 상향등은 필요하면은 당연히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속도로도 보면은 이제 여기 시내라든가 연결되는 뭐 경부라든가 영동 이런 데는 괜찮은데 밑에 좀 내려가다 보면은 그 가로등이 없는 고속도로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도로에서 나 혼자 주행하고 내 앞쪽에 차가 없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상향등을 켜주셔야지 또 그만큼의 멀리 보는 시야가 생기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필요하면은 상향등을 켜주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인식에서는 상향등 켜면은 뭐 민폐다, 뭐 살인 운전이다 막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상향등을 사용했을 때의 얘기고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고 이제 타 차량에게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이용한다고 하면은 상향등은 저는 반드시 필요한. 그냥 상향등이 있는 게 다 목적이 그럼요, 있으니까 예. 장착이 돼 있는 거죠. 용도에 맞게 잘 쓰셔야 되겠죠. 이제 특히 말씀하세요. 예. 고속도로 요즘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이제 사고 난 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이 이제 등화류가 모두 꺼진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갑자기 앞에서 차가 튀어나왔다. 뭐 그런 2차 사고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상향등 켜주시고 좀 멀리 봐주시면은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자, 앵주리님은 그 시내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시내에서 차를 많이 이렇게 타고 다니시죠? 그죠. 기본은 시내가 기본이고요. 네. 또 서울 그 과천 서울 넘어는 남태령 구간 차 많이 막히는 구간 많이 타고 다니고 그 외에 이제 드라이브를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시내가 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시내 운전을 이제 하시다 보면 이렇게 좀 막 짜증 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제일 이렇게 운전하실 때 좀 짜증이 나셨어요? 짜증이 난다고 하면 이제 수동에 대한 짜증인가 아니면은 시내 운전에 대한 짜증인가? 내 운전의 미숙함에 대한 짜증이 아니고 이제 다른 운전자들이 나에게 이제 시내 자체에 그렇죠. 시내 불만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아마 끼어들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끼어들기. 왜냐면은 다 같이 막히는 길이고 다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중간 꼭 끼어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끼어드는 게 물론 이제 불가피한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행길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당장 저기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거의 다 내드리는 편이에요. 네. 근데 내드리면은 좀 감사함에 비상등도 켜주실 수 있는 거고 가끔 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 쌩 가버리시거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매너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고맙다라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대부분. 저는 그 일상적으로도 뭐 이렇게 사람들 걸어가다가 부딪히거나 했을 때도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제가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러는 편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보통 이제 먼저 사과를 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예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과하는 거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전할 때도 특히나 뭐 손 한 번 들어주는 거는 비상등 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죠. 그런 것만 해줘도 그 뭔가 기분 나쁜 상황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적극적으로 네.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좀 아쉽죠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좀
좀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비상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상등을 되게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상등이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만 약간 고마움의 표시나 고마움의 미안함의 표시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니까 나라에서 운전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다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또 말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지만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고 쓰는 경우 또 시내에서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비상등이라는 게 시내가 또 비상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미리 좀 뒷차에게 경고를 해줄 수 있으면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도 비상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 외에 시내에서 이제 또 화가 난다고, 화가 나기라기보다는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신호 위반. 지금 요런 길 같은 경우는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서울 외곽 쪽이라든가 좀 밤에 차들이 안 다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신호 위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물론 차가 없고 신호 위반한다고 당장 사고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저희 바로 집 앞에서 새벽 2시에 큰 신호 위반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차가 거의 반파가 됐더라고요. 사람은 안 다. 예,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다행이다. 그때 카렌스랑 NF 소나타랑 부딪혔는데 소나타가 거의 절반이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운전자분 한 분만 타고 계셨는데 다행히 차만 많이 손상되고 사람은 안 다쳐가지고 다행이면서도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아 왠지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텐데 하는데 또 이게 직접 보니까 또 다르잖아요. 이게 아, 신호 위반이 이렇게 위험하구나라는 거. 근데 차가 거의 반파가 될 정도면은 네, 되게 저도 가속도- 그렇게 차 이렇게 가속도 하셨나 보네. 부서지는 걸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람이 없고 방향지시등도 제발 잘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지금 앞에 네, 이런 거. 미니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끼어들기인데 제가 오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예. 내 차를 보내고 그 다음에 들어오던가 아니면 일단 차로 변경하는 것 자체도 하나씩 이렇게 변경을 해야지 저렇게. 그죠? 한 번에 횡단을 하는 거 횡단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시내 운전을 하면서 이제 짜증들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 상태는 약간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아. 그러면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너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많다 보니까 아휴 화내야 뭐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기도 한데 가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항상 다 지키고 항상 완벽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뭐 운전하다 보면은 긴박한 상황에서 조작을 약간 실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나쁜 의도로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조금만 신경 써주셔도 저는 그 부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운전하면서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니까 아, 그럼요. 배려를 서로 네. 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면 혼자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또 차라는 게 편하면서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또 그럼요. 이게 차가 요즘에는 경차들도 다 1톤이 넘어가는데 한 60km 정도만 달리다가 부딪혀도 이게 진짜 충격이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요. 게다가 또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심해야 남이 안 다치고 남이 조심해야 내가 안 다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면은 시내 같은 경우는 딱 서로 조심하고 서로 배려만 하면은 이렇게 불만 같은 거는 나올 수가 없는 곳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고속도로야 그냥 주구장창 달리기만 하면 되고 시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차선 변경도 많고 합류도 많고 섰다 갔다 하는 것도 참 많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써야겠죠. 오늘 영상은 왠지 약간 공익 광고 같은. 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동 때문에 모여서 이러고 있지만 그렇죠. 수동이 사실은 뭐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는데 요새는 너무 수동차가 일단 드물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지금 오른쪽에 쏘카인데요. 네, 아반떼요. 예. 네, 쏘카인데 지금 저랑 거의 굉장히 가깝게 예, 아까 가고 교차로에서 있는데 예.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스럽게 한다 그래도 이게 저는 저런 거 보면은 요즘은 좀 두렵더라고요. 왜 많이 두렵죠. 번호판도 이제 하늘색 테두리가 있고 이제 소카도 있고 그린카도 있고 이제 길카라는 것도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길카라고 이제 현대차에서 그런 렌트 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차 아니다 보니까 좀 막 모으시는 그런 분들도 그리고 또 계시더라고요. 운전 연습한다고 저런 카시어링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 제도를 좀 크게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동감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큰 문제가 일단 말도 안 되는 그 뭐라죠? 그 기능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험이 일단 너무 말이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능 시험은 한번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 마지막으로 좀 이제 약간 난이도가 있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그냥 이렇게 실내 시험장 한 바퀴 돌면은 거의 면허를 주는 식으로 그랬다라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주차가 생겼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일단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차들이 예전에 한 20년에서 30년 한 20년 전 정도를 보면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동차의 성능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아, 예. 우리 차는 뭐 6기통, 뭐 8기통, 마력이 마력이 뭐 얼마나 300마력, 나오고 막 그런 거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걸로는 더 이상 그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전장비나 편의장비 이런 것들을 예, 맞아요. 마케팅 포인트를 잡다 보니 운전하기가 이제 너무 쉬워지는 거죠. 또 운전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기술이 또 그렇게 이제 발달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능력은 아무래도 좀 퇴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면허를 딴 지 최근이기 때문에 기능 시험은 50m 직진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100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50m면 직진만 하면 면허가 예, 나오는 거예요. 예. 면허가 나오진 않죠. 면허가 나오진 않는데 면허가 나오진 않고 예, 기능 옛날에는 시험은 이제 그 코스 돌면은 면허를 줬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도로 주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기능 시험보다는 필기 시험이랑 도로 주행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기능보다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점수 커트라인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상향등을 모른다든가 아니면은 전주등 같은 그런 기본적인 상식 뭐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라든가 뭐 교차로에서 우선 통행 순위 같은 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필기 시험을 최근에 제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면허 딴 지 한 2년 반,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필기시험 쉽게 보기도 했는데 표지판 같은 게 솔직히 문항수가 너무 적어서 필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 도덕적인 문제가 거의 주를 이루고 이제 표지판 보는 법 어떤 표지판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그런 문제가 한 두세 문제밖에 안 나오고 또 설마 그걸 내가 몰라서 틀린다고 해도 그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 실제 도로에 나와서도 저건 무슨 표지판인가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바닥에 이제 이런 마름모 표시라든가 뭐 중앙선이 뭐 두 줄 흰색 점선 이런 부분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필기는 그런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운전하면서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무조건 아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도로주행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내 코스만 도는 시내 정해진 코스를 도는 것 이외에 고속도로도 타보고 야간 운전도 해보고 그렇죠. 그게 가장 저도 그래야지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면허는 물론 어렵게 따셨겠지만 실제로 도로에 나왔을 때 부담감도 확실히 덜하고요. 네.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 한번 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앞차가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로 들어갔다고. 후진을 했어요, 설마? 후진이 아니라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버렸어요. 그 자리에 이렇게 정차를 해버려가지고 많은 차들이 놀랐기도 했고, 또 그거 하이패스 돌아서 가신다고 그 톨게이트를 가로로 횡단해서 가시더라고요. 진짜 말로만 들었지 진짜 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안 그래도 되는구나. 게다가 또 그럴 수도 있는 게 하이패스가 이렇게 좀 보편화가 된 지도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시스템이 나온 지는 오래됐어도 하이패스 차로가 아직 그 통행권 차로보다는 적기 때문에 옛날부터 운전해 오시고 이런 약간 새로 나온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하이패스가 조금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면허 시험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새로운 기능이라든가 하이패스도 그렇고 법규가 바뀌거나 그런 교통법규가 자주 도로교통법도 바뀌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보의 부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도 사실 면허 시험을 딴 다음에 우리는 적성검사라는 걸 하긴 하는데, 적성검사가 진짜 형식적이거든요. 그죠. 아직 안 맞아요. 해보셨죠?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해보신 분들 말씀으로 그냥 누구나 그냥 가서 그냥 시력 하고 하고 그냥 뭐 넘어가 벽 있냐 버리는. 없냐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돼버리다 보니까 뭐 5년 10년 이후에 사실 운전을 좀 재교육을 받거나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갱신하면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너무 없다라는 것도 좀 아쉽죠. 여기 이제 올림픽대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있네요. 제가 주차장 들어갈 뻔했어요. 여기는 자주 안 와가지고 아까 국회의사당은 본 것 같은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 과속방지턱 넘을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보통 넘으세요? 저도 몰랐는데 데이메이커님 옛날에 영상 보고 그 하중이동이라고 하셨었잖아요. 이게 특히 SUV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많이 2열이 많이 튀더라고요. 과속방지턱 넘을 때. 그래서 사람들 말로는 이제 방지턱에서 속도를 미리 줄이고 넘어갈 때 엑셀을 약간 밟아서 좀 하중 이동을 해주면은 2열도 부드럽게 넘을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군대에서 군 차량들을 몰아보신 분들은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감속을 많이 해야 돼서 엑셀을 밟을 여유까지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좀 밟은 상태에서 방지턱을 넘는 것만 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지턱을 진입하면서 브레이크를 떼주라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승차감 문제도 있는데 그 서스펜션에 별로 안 좋아요. 앞쪽 전륜 서스펜션에 많이.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하중이 앞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제 수축이 돼 있잖아요. 수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는 거니까. 그쵸. 네, 별로 그렇게 좋진 않죠. 계속 반복이 되면.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 수동차를 타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왜냐면은 제가 제 차에 대한 느낌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자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뻔한데, 수동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운전하고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스타일을 이제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또 매번 또 승차감이라든가 느낌이 다르게 나가지고. 저는 그래서 수동차 타시는 분들의 차에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수동차를 옆에 자리에 타는 것도 좋아해요. 느낌도 확실히 느낄 수 있고. 저 예전에 아시는 분께서 마티즈 수동을 타시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 수동 그 변속을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수동인지 몰랐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손이 자꾸 오가는 걸 보고 왜 자꾸 손이 오가지 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수동이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특히 경차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가 예민하기도 하고 좀 제가 어느 정도 느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되게 부드럽게 운전을 해줘.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운시프팅이 들어갔는데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수동 부드럽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죠.
이게 이제 저는 공도에서 이제 재밌게 수동차를 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랄까 이렇게 브레이킹을 다 끝내서 감속을 한 다음에 이제 가속하기 전에 기어 바꿔가지고 가속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많이 타시는데 그렇게 타면은 제가속이 좀 느려지는 측면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죠. 미리미리 해주면은 좀 더 빠르게 가는 거. 그리고 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RPM 좀 띄우는 그 소리를 약간 네,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변속을 되게 늦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토크 그 터보 유지도 해야 되고 또 좀 제가 엑셀을 밟았을 때 차가 힘겹지 않게 나가는 그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준다는 그런 느낌에. 그래서 그렇죠. 저는 RPM을 조금 높게 쓰는 편이에요. 그게 사실은 엔진 컨디션에도 되게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오히려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RPM을 이렇게 되게 낮은 상태에서 수동 같은 경우에 변속을 하면은 차가 힘이 없어갖고 막 달달달달. 그게 엔진에는 되게 가혹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은 원래 많이 돌아가서 마력이 나와야 충분한 견인력이 생기는 거고 그 힘으로 이제 차를 끌어주는 건데 그게 나오기 전에 이제 기어를 바꿔버리니까 엔진한테는 되게 가혹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운전을 막 해버리고 저런 차 조심해. 저 크고 덩치가 좀 있는 애들. 이런 상황 보니까 또 제가 이전 차가 모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다른 차들이 좀 쉽게 맞아요. 네. 저만 해도 뭐 그냥 경차 아닌 그냥 소형인데도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저처럼 이제 변속 타이밍을 좀 늦게 가져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소음이 조금 걸리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소음이. 네. 그러니까 엔진 RPM이 이제 올라가면서 예. 그런 소음. RPM 올라가면 이제 시끄럽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저 혼자 탈 때는 평소에 이제 음악을 틀고 라디오를 듣기도 하니까 덜 부담되는데 이제 동승자가 좀 조용히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또 경우에는 소음이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한테는 사운드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소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저한테는 엔진이 좀 이게 좀 받쳐 돌고 있구나 이렇게 그 느낌을 주는데 누구에게는 좀 거슬리는 소음이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나타 뉴라이즈를 한번 렌트로 타봤었거든요. 예.